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증가하며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9년 만에 최저라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공청회와 관련해 논란이 된 김진태 의원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자신과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후 방위비를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예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직 의원의 배우자들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31명이나 됩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국민적 법 감정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6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다 보행자를 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면서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가 갱신되는 적성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해 들면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거라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고작 1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되레 실업자 수는 122만 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치, 최악으로 나타났거든요.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불과 19,000명이 늘어난 건데 지난해 8월 고용 쇼크로 불린 3,000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증가하며 122만 4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1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치로 실업률 역시 4.5%로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22만 명이나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이 13만 9천 명으로 그 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의 이번 달 증가는 50대 이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특히 실업의 충격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은 소규모 식당과 술집 등 임시 근로자에게 더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임대 서비스업 등 이른바 3대 최저임금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18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은 인구도 214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더 답답한 건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치 덕에 19,000명이라도 취업자가 는 거거든요.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수출 버팀목 반도체의 업황 부진은 결국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만 명 줄었습니다. 양질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30세에서 59세의 고용률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세금 주도형 일자리는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7만 9천 명 늘었고 최근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집중되는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10만 명 넘게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고용 참사 비판에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초에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2천 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력 저하가 고용 부진의 근본 원인이란 점에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정책적인 자금 지원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수소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민간 경제활력 제고 대책도 효과를 내기까진 시일이 필요해 고용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 단체 소속 200여 명이 집단 상경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5.18 왜곡 발언을 한 새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국당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동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집결합니다.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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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라! 5.18 유가족과 피해자,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범죄 행위이다. 앞서 국회를 방문한 5.18 단체 측은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을 잃고 특히 자식들을 잃고 계시는 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단 한 시간 1초도 편안하게 세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세 사람의 망언은 다시 이런 분들에게 칼을 꼽는 행위입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의 제명과 출당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들을 우리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원 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틀림없이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사당은 5.18 망언 단죄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5.18 민주화 항쟁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은 이미 허위로 판명된 5.18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 범위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당도 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들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이들, 지만원 씨가 조직한 이들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5.18 공청회로 논란을 빚은 김진태 의원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로 했던 여의도의 한 건물 앞에서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리위가 5.18 공청회 관련 논란을 빚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회의장 건물까지 와서 집회를 연 겁니다. 윤리위 죄송! 당장 취소하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5.18은 북한의 역사지 광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 안 잔디밭까지 진입해 드러눕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위대의 장소가 노출되자 당 윤리위는 다른 장소로 옮겨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내일 오전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회의를 소집해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이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 발표 때까지 윤리위에 회부될 수 없다는 당 규정을 근거로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MBN이 5.18 항쟁 당시 미국 정보기관의 미공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나 움직임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문서에는 되레 북한이 남한의 광주 상황을 이용할까 봐 걱정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1980년 6월 18일 미국 정부 당국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기밀 문서입니다. 5월 광주민주화운동 전후의 남북한 상황을 평가하며 북한군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설명합니다. 또 북한 군부대는 평년 이맘때에 농경에 배치됐다며 만일의 전시 사태를 잘 대비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개됐던 다른 CIA 문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1980년 6월 5일자 CIA 문서에도 평양은 현재까지 이성적으로 움직였다며 북한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정부 입장으로 인용된 성명서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8 진상을 밝혀달라는 한국교수협의회의 요청을 계기로 작성된 문건인데 북한의 공격 의도로 보이는 정보가 없고 전국 계엄령과 포갑 등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비판도 담겼는데 1980년 6월 4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 침투군에 쓸 특수부대를 남한 사람들에게 썼다고 지탄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런 상황을 활용하거나 오판할 수 있어 위험을 높인다는 평가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부시 행정부의 광주백서를 포함해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 문건에 담긴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이 방위비를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은 왜 안 그랬냐고 묻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서라고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청와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을 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과 몇 차례 전화 통화한 후 한국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 규모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발언 후에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양측의 검토를 거쳐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된다가 되죠. 우리 국방부가 평화협정은 다른 문제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뒤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지 묻자 그렇다고 답합니다.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여전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Yes, Senator, and until there is a peace treaty, because we still remain in a state of armistice, a cessation of hostilities, until such time that there is a peace treaty between all the parties.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는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을 다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가운데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나왔으니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까 하는 겁니다. 북미가 12개 정도로 가닥을 잡았는데 비건 대표가 남은 2주 동안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을 만큼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며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가 북측과 논의했다고 밝힌 12개 이상의 문제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 거론돼 온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 지원 등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차 회담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2주일. 남은 시간 동안 북미가 이견을 얼마나 좁히는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북미는 다음 주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이 느닷없는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위급 인사가 오기 전 건물을 단장하는 게 북한식 의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조창훈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안으로 커다란 사다리차가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인부들이 속속들이 철문 안으로 들어가고 기다란 끈을 들고 대사관 담벼락 낡은 페인트를 벗겨냅니다. 모두 이전엔 볼 수 없던 모습들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공사 관계자는 한국 취재진의 관저 재건축 공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대사관을 나선 한 직원은 2시간쯤 뒤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단장 다시 새 단장 하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현지 경찰의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배치된 인원수가 늘었고 사복경찰 여러 명이 취재진의 모습과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한 경찰관은 북한 대사관이 오늘 하노이 경찰의 주요 경비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고위급 인사가 오기 전 대사관을 단장하는 게 북한식 의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형 김정철이 영국을 방문하기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도 비슷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관 안팎의 상황이 분주해짐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 의전을 논의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하노이 도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그런데 2차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금씩 흘리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조용합니다. 1차 북미 회담 때와 달리 아직 회담 일정도 밝히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뉴스도 요즘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지혜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판빈민 베트남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 소식을 짧게 전했습니다. 방문 목적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쏙 빠졌는데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는 아예 보도조차 없습니다. 앞서 1차 정상회담을 16일이나 앞두고 회담 날짜를 공개했던 지난해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조미 순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김 위원장 행보도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회담을 앞두고 원산 갈마지구와 대동강 수산물 식당 등 시찰 일정을 소화했지만 이번에는 건군절 경축 행사 참석이 전부입니다.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비핵화 수준을 놓고 고심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중한 분위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안은 북한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뭔가 확실하게 주는 카드가 받아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아마 제일 고민일 거예요. 다만 판빈민 장관의 방북 일정이 끝나는 내일 논의 결과를 전하며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소식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깜짝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국회 특혜 출입 논란이 온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오늘 또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대관 업무, 그러니까 기업의 국회 로비스트 일을 하는 박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건 물론 박순자 의원실을 개인 사무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출입 권한까지 높여서요.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제집 드나들듯 드나든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아들 양모 씨. 이번엔 양 씨가 어머니인 박순자 의원실을
개인 업무 공간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순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복수의 보좌진들은 양 씨가 의원실을 찾아와 자신의 사무를 처리했다며 보좌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국회 본청으로 업무 공간을 옮기자 양 씨가 의원회관에 있는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순자 의원실은 이처럼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국회 본청으로 사무실을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양 씨는 발급받은 출입증으로 비워진 이곳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은 양 씨의 입법보조원 출입증으론 잠긴 의원실 문을 열고 출입할 수 없지만 양 씨가 출입 권한을 높이는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빈 의원실에 아들이 혼자 들어가거나 출입 권한을 높인 적은 없지만 의원실 소파에서 개인 사무를 본 것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또 비서 직원이 있었고 거기에 혼자 있은 적은 없고 또 높여주는 단계도 이거 알아봐도 없습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 출입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보조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31명이 단지 의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된 겁니다. 의원 회관은 물론 병원, 운동장, 사우나 등을 마음껏 이용한 거죠. 오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문 상대와 목적을 밝히고 소지품 검사와 신분증 제출까지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국회. 하지만 국회의원 배우자는 예외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배우자 31명이 국회를 24시간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규에 있는 거고요. 노원 배우자 출입증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내규를 보면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셈입니다. 국회 안 운동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의원의 배우자들은 의원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실 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직접 보거나 사무기기 집기류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의원실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이미 국회의원 배우자의 특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 좀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의 어떤 특권까지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정한다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입법보조원에 이어 배우자 출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출입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혀가 꼬일 정도로 자신의 이름조차 적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양형 기준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윤 씨 아버지는 숨진 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을 마셔 자제력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위반 정도가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딴짓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혀가 꼬인 채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초과한 판결이지만 유족들은 국민적 법감정에 못 미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애한테 조금 면목이 있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인데 가해자만 배려해주는 법정이 아니었는 것. 앞서 검찰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변호인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 96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적성검사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적성검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있고 군데군데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96살 고령 운전자가 건물 주차장에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현장입니다. 입구를 들이받고 후진을 하다가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덮친 겁니다. 여성 보행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마트로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긴 했지만 문제는 허술한 적성검사입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적성검사는 표지판 보기나 선입기 그리고 간단한 연산 문제 등 주로 인지능력 시험과 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96살 운전자도 지난해 적성검사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지는 작아진다보다는 실차 운전을 통해서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이분들에게 와닿는. 뉴질랜드의 경우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자동 말소하고 2년마다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고령 운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 그래서일까요?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 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 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과하다. 이게 지나치다. 아직까지는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예,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계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만큼 승차 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 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미국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 청년이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곧 국내로 이송될 거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의 한 절벽에서 사고를 당한 박모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박 씨가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설 연휴에서는 생체 반응을 보이는 단계였고 오늘 아침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식사가 나오면 앉혀가지고 포크도 이제 손에 주면 손을 꽉 좀 쥐는 모양의 포크 자체를 입까지 겨우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 미국 병원 측 요청에 따라 박군의 모교 측은 전문 간호인력을 파견해 오는 20일쯤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그에게 병원비 때문에 국내로 이송할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도 일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국가가 지불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박군의 모교 측은 대학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까지 2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간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노인들이 혹 잊어버릴까 봐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로 다가갑니다.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2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을 인출합니다. 돈을 지게 된 기쁨도 잠시, 이 남성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시골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틀면서 그 안에 있던 통장까지 훔쳐 돈을 찾았습니다. 저희 마을은 산골 동네고 이 차량 통행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항상 뭐 집에 와서는 항상 차 잠그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든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전화번호 뒷자리나 차량 번호를 활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10대 미성년자 10명. 지나가는데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미성년자 10명이 성인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3명이 구속됐죠.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에 갑자기 보내온 사과 문자 때문입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 이게 선처를 받기 위한 거짓 사과였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끝까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일단 죄송하다. 피해자가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형식은 사과지만 가해자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 끝까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는 일인 걸로 보이죠. 그러면 끝까지 없었다는 건 그 말은 사실일까요?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끝까지 발로 찼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이 사건을 조작하면서까지 거짓 사과를 한 게 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가기 전에 사과를 한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뉘우칠 수도 있겠지만 각종 사건마다 늘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있죠. 바로 선처를 위해서입니다. 본인들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죠. 가해자 부모가 아들이 말리다가 일에 휘말렸다고 한 것도 결국 선처를 해달라는 말 아닐까요?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셈이 됐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위기를 넘기면 그 다음엔 더 큰 거짓과 편법을 써야만 합니다.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미성년자들의 도를 넘는 폭행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모의 대응 역시 아쉽기만 합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실무에 있던 시절 각급 법원장들은 새해 그를 만나러 올 때 인비라고 쓰인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안에는 판사들의 일반 근무 평가와는 다른 눈에 가시 같은 판사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들은 양 전 원장에게 새해 인사를 올 때 인비라는 봉투에 몇몇 판사들의 인사 기록을 담아냈습니다. 인비는 인사 비밀의 줄임말. 판사들 가운데 대법원이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이른바 눈엣가시 판사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최하위 G그룹 인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의 인사 등급은 A에서 G까지 7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희망법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뜻을 달리한 판사 가운데는 A그룹이었다가 순식간에 G그룹으로 수직 낙하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검찰은 판사들이 대법원의 방침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 양 전 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판사들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로 판사 블랙리스트를 받고 반기를 들면 7등급 인사처분을 내린 양승태 전 원장이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그의 사법농단을 도왔던 또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판결을 시간을 끄는 정도가 아니라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어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까요? 이어서 송기준 기자입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로 고등법원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기업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드는 게 숙제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후 5년 동안이나 재판은 미뤄졌습니다. 양 전 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이런 내용은 사법 신뢰를 강조했던 김 전 대법관의 퇴임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사법의 신뢰는 재판에 있으며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서 비롯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한성 전 대법관도 2013년 12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2012년 대법원 선고 때 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았느냐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무리야기 법관 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2명의 전직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또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를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매도자에게는 싸게, 매수자에게는 비싸게 매매가를 적게 해 그 중간에서 5억 원대의 차익을 챙겨온 공인중개업자가 적발로 했습니다. 현직 경찰과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부동산 전문가도 여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공사를 앞두고 2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곳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기 다른 매매가를 고지한 뒤 그 차액을 챙겨온 공인중개업자 최모 씨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매매가를 매도자에게는 1억 2천만 원으로 매수자에게는 1억 7천만 원으로 달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최 씨는 매도자에게 5천만 원이 더 입금됐으니 돌려달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겁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5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최 씨가 오랫동안 여기서 중개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 감사했기 때문에 기 매도인들은 최 씨를 많이 믿었던. 사기극에는 현직 경찰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매수자가 매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분이 있던 현직 경찰 남호경위의 전화번호를 매도인의 연락처라고 속였습니다. 나경위는 전화가 오면 실제 매도인인 척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최 씨의 거래가 석연치 않아 해명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장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생선의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조합장 나오라고. 또 TV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전문가 윤모 씨는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의 최 씨와 윤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나경위를 횡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든 어디서든 물건을 샀다가 환불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아예 사기 전에 환불 안 됨, 포장을 뜯으면 환불 안 됨,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환불이 됩니다. 생생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생생로,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불 불가 공지입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이라서, 사전 주문 제품이라서, 수영복이라서 등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고지가 당장 안 돼 있으면은 환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입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보통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말 환불이 안 되는 걸까요? 전자상거래법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환불 불가에 동의를 했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일주일 이내라도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물처럼 금방 상해서 재판매를 하기 곤란한 경우는 물론 제외가 됩니다. 또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맞춤 제작 상품도 환불이 안 되는데요.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구두나 계약서로 환불 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품 페이지에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전자서명이나 이런 동의한다는 문구를 소비자 직접 기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혹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엄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환불 규정을 어겨가며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중재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멋대로 내건 판매업자들의 환불 불가. 하지만 법은 소비자들의 환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법률 이야기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내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 사려는 분들 고민이시죠. 너무 쓸데없이 값이 비싸지거든요. 개당 600원짜리 초콜릿 대여섯 개와 작은 가짜 꽃을 묶어서 몇만 원에 팔기도 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거리에 진열된 초콜릿, 바구니에 꽃다발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하게 포장된 초콜릿은 비싼 건 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포장지는 진짜 화려해서 닦아봤는데 초콜릿 막 3개 들어있고 막 이럴 때는 좀 이게 포장지 값인가 무슨 값인가 약간 의문이 드는 정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2만 원짜리 초콜릿 꽃다발을 구입해봤습니다. 실제 들어간 초콜릿은 6개, 그냥 구입하면 3,600원 정도 가격인데 조합꽃과 포장값으로 무려 16,400원이나 더해졌습니다. 이 비용이 초콜릿 값의 4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18,000원짜리 바구니에는 초콜릿과 수입 과자가 들어있는데 내용물은 대략 10,000원을 조금 넘지만 대부분 1+1 세일을 했던 품목입니다. 대학에서나 아니면은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좀 있긴 한데 친구들한테 돌리는 거는 최대한 가성비로 하고. 한 설문조사에선 동료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56%. 이처럼 지인끼리 가볍게 주고받는 이른바 의리 초콜릿이 유행이지만 그러기엔 비싼 가격이 너무 부담입니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가격 인상이라든지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기념일마다 등장하는 데이 마케팅. 지나친 뻥튀기 상술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기분마저 망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이 중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용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소파에 엎드려 능숙하게 태블릿 PC를 다루는 만 4세 남자아이. 진지한 얼굴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하는 게 재밌어? 아니면은 로봇 갖고 노는 게 재밌어? 보호자를 통해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도를 진단해봤습니다.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노는지 등 점수를 매긴 결과는 27점,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했습니다. 놀랐어요. 전혀 저는 그렇게 많이 틀어주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이제 같이 놀아주거나 이럴 때는 안 틀어주는데 둘째를 이제 케어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좀 틀어주는 편이에요.
만 12세 이하 아이들 5명에 1명은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데 유아용 스마트폰 콘텐츠 확산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해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하는 팝콘 브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우울, 불안과 공격성 수준이 높고 과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과잉 행동, 그다음에 부주의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기 위해 만 2세 전에는 가급적 스마트폰 노출을 자제하고 아이는 물론 보호자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아날로그의 감성이 그리운 걸까요? 150여 년 전 기술로 사진을 찍는 사진관과 필름 사진을 직접 스캔해 볼 수 있는 현상소가 요즘 인기입니다. 조희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 익숙한 디지털 카메라 대신 골동품 가게에서 볼 법한 사진기와 철판에 새겨진 흑백 사진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19세기 사진술로 촬영하는 사진관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사가 낡은 사진기에 초점을 맞춘 뒤 철판 필름을 만듭니다. 자, 이제 필름 만들어도 됩니다. 암실에서 철판에 감광제를 발라 필름을 만들고 이 철판을 사진기에 넣으면 촬영 준비가 끝납니다. 사진을 찍은 뒤 특수용액에 철판을 넣고 흔들며 인화 과정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얼록이나 그런 아날로그 사진만의 매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아날로그 사진이 인기를 끌면서 필름 카메라 사진을 직접 스캔할 수 있는 사진관도 인기입니다. 필름을 구매해야 되고 어떤 이거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맡기고 이런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순간에 간직하는 기분이 더 많이 들어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 젊은이들에겐 신선한 만남, 경험한 사람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 팀킴이 전국 동계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팀킴의 복귀 무대였던 이번 체전에선 불꽃 튀는 명승부가 이어지면서 한국 여자 컬링의 새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현 국가대표팀인 춘천시청과 연장 접전을 치른 탓인지 팀킴의 경기력은 100%가 아니었습니다. 6대7로 아쉽게 지며 우승을 경기도청에 내줬지만 시련을 딛고 복귀한 첫 대회 은메달로 국가대표로 다시 비상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7월에는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해서 다시 태극마크를 걸고 싶어요. 팀킴을 물리치고 2년 연속 동계체전 정상에 오른 경기도청은 컬스데이로 불렸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를 배출한 팀입니다. 어느 하나 팀이 특출난 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컬링 자체가 경쟁이 많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팀킴과 손에 땀을 쥐는 4강전을 펼쳤던 춘천시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금메달팀 스웨덴을 꺾고 2019년 컬링 월드컵 3차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팀입니다. 오는 7월 열릴 2019-2020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뜨거워진 3파전. 한국 여자 컬링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반가운 경쟁 구도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적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맨유에서 이적한 디마리아가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솔샤르 감독 부임 이후 10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을 홈으로 불러들여 12경기 무패에 도전했습니다. 전반에만 나온 옐로 카드는 무려 5장. 두 팀은 거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승부는 후반에 갈렸습니다. 후반 8분 파리 생제르맹 디마리아가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 킴펜베가 왼발로 그대로 밀어넣어 포문을 열었습니다.
7분 뒤 다시 디마리아가 찔러준 패스를 문전 쇄도하던 음바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맨유 골키퍼 데헤아의 선방이 없었다면 점수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맨유에서 이적한 디마리아는 2골 모두를 어시스트하며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적지에서 승리를 챙긴 파리 생제르맹은 홈에서 열릴 2차전에서 한 골 차로 져도 8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16강 또 다른 경기에서는 AS 로마가 자니올로의 멀티골에 힘입어 FC 포르투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토트넘은 내일 새벽 도르트문트와 16강 경기를 펼칩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통산 9경기에서 8골을 터뜨려 양봉업자란 별명을 얻은 손흥민이 다시금 골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짙었던 미세먼지도 찬바람에 대부분 씻겨나갔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13도를 기록하겠고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하권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지는 않아서 체감온도와 실제 온도와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부터 영동을 시작으로 눈이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5도, 대전은 7도로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동풍의 지속 시간이 긴 데다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서 내일 낮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10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 남짓한 작은 방에 낡은 책상 2개와 간이 침대 하나. 지난 설 연휴 때 응급의료센터를 지키다 심장마비로 숨진 고 윤한덕 전 센터장의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하루 2-3시간씩 쪽잠을 자가며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과 싸우다 저 작은 의자에 기대서 영면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의 분신과 같은 닥터 헬기 모형과 추모국화만 덩그러니 남겨진 방. 동료 의료진들의 바람대로 추모 공간으로 보존해 그의 온기와 열정을 고스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